일단 질문은 9번 문제부터인데, 자, 1, 2, 3, 4번 중에서 좀 볼 법한 것들 잠깐만 좀, 그래프 볼 게 있으면 좀 그거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좀 잠깐 볼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고, 2번 문제에서 가장 태풍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프. 그래프에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기온, 기압, 풍향을 갖다가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러니까 막 굵은 선도 있고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고 막 이렇거든. 자, 이렇게 순서 없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방법 좀 알려줄게. 제일 먼저 찾는 거는 기압을 먼저 찾든 풍향을 먼저 찾든 사실 요거 두 개는 상관없습니다. 됐죠? 네, 기압을 먼저 찾아도 되고 풍향을 먼저 찾아도 되고. 자, 만약에 기압을 먼저 찾는다. 그럼 기압 그래프는요. 무조건 그래프 모양 자체가 V자야, V자. 저기압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실선 부분이 이렇게 V자가 나오지,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V자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기압을 먼저 찾아줘도 되고, 그 다음 만약에 풍향을 먼저 찾고 싶다. 그럼 풍향을 찾는 방법은, 풍향이라고 하는 거는 가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되니? 뚝 끊기고 이어지고, 이런 식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점으로 보통 또 이렇게 많이 찍어 놓을 거야. 네, 그런 그래프가 이제 풍향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뚝 끊어진 것 같긴 하지만, 자, 여기 좀 봐봐.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보면은 둘 다 무슨 풍이냐면은 둘 다 동풍이야. 됐지? 그러니까 사실 끊어진 건 아니야. 표현상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기압 그래프와 풍향 그래프는 확실하게 차이가 딱 나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남는 그래프가 기온이야. 그러니까 기온 그래프는 사실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압이나 풍향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 남는 거가 남는 그 물리량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열대 저기압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심 풍속이 얼마 이상인 애들을 태풍이라 그래? 17m/s 이상인 애들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불러. 특별히 중심 풍속이. 그래서 이 열대 저기압이 모조리 다 태풍이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고요. 열대 저기압들 중에서도 중심 풍속이 특별히 17m/s 이상인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태풍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올 거면 태풍의 세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태풍의 세력은, 자, 얘가 원래 열대 저기압에 속하는 애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 기압이 더 낮으면 낮을수록,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세력이 세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됐지? 자, 또 풍향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통 태풍에 진행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의 경로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진행하는 경로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험반원,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전반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지? 위험반원에서는 만약에 관측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관측자가 느끼는 풍향을 보게 되면 태풍의 눈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동했다고 쳤을 때 이쪽으로 먼저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일로 불어 들어가고 일로 불어 들어가는 위험반원에서는 시계 방향의 풍향의 변화를 느끼게 될 거야. 됐지? 안전반원에서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을 느끼게 됩니다. 자, 태풍의 궤도를 이렇게 포물선 궤도로 그려주면 애들이 이걸 잘 찾거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가끔가다 태풍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라든지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경로를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너네가 이게 지금 어디가 위험반원이냐 안전반원이냐를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반원입니다. 북방구에서 됐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두면 돼. 그러면 오른쪽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바뀌고 풍향이 바뀌고 반대쪽 왼쪽은 안전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됐지?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풍향 가지고서는 위험인지 안전반원인지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소 A에서 지금 이 같은 태풍을 갖다가 지금 보는 거고요. 지금 봤더니 이 관측소 A에서는 제일 먼저 북풍이 불었다가 동풍으로 옮겨갔어. 그지? 얘들아 이거를 북풍, 동풍 이렇게 찍어가면서 풍향의 변화를 보지 말고 북풍에서 동풍을 가려면 무조건 뭘 거쳐야 돼? 북동풍을 거쳐야 되겠지? 이 중간에. 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찍어 그냥. 그럼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쪽 기준이기 때문에 북풍 1번.
동풍을 가기 위해서 북동풍 반드시 거치고 동풍을 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3개 하게 되면은 풍향의 변화가 이미 나옵니다. 됐죠?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지금 위험 반원에 있는 관측소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요는 하고 싶지가 않아. 만약에 여기를 하고 싶어. 여기를 해도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같은 결과 나오게 될 거야. 자, 관측소 B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B도 동풍에서 시작해서 남풍으로 갈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무조건 남동풍 있겠지, 그지? 동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동풍 거쳐가지고 남풍까지 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이야. 얘도 위험 반원에 있는 관측소다. 너네가 하나가 위험 반원이면 하나는 무조건 안전 반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선입견이다.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둘 다 해봐야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 여기 지금 보면은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통과한 시각은 이라고 돼 있거든. 얘들아, 태풍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태풍의 눈, 저기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측소에서 느끼기에 태풍의 저기압이 가장 나한테 가까이 오면 관측하는 중심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되겠지, 멀리 있는 것보다는. 이해가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니은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가장 낮은 기압일 때가 어느 시각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됐지?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A에서 느끼는 태풍의 세력과 B에서 느끼는 태풍의 세력을 비교하시오라고 할 때도 여기서 관측한 각각의 기압을 가지고서는 비교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돼? 느끼는 세력이라고 얘기했다. 느끼는 세력.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같은 태풍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태풍 문제에서의 거의 기본입니다. 풍향을 가지고서는 이게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보통 태풍 문제에서는 기억 보기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게 이 관측소가 안전 반원에 있냐 위험 반원에 있냐 이런 위치를 진짜 많이 물어볼 거거든. 그럼 너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험 반원, 안전 반원, 위치, 이거는 무조건 풍향 변화야. 그러니까 풍향 변화 빨리 찾아야 돼. 그게 연결이 좀 빨리 되어야 너네가 빨리 풍향을 갖다가 1, 2, 3번 해가지고 얘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를 가지고 위험인지 안전 반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관측소의 위치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이런 풍향의 변화가 아닌 문제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 됐지? 네, 풍향 변화로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세력하면 중심기압 떠올리듯이 풍향 변화가 위치를 나타낸다. 됐지? 네, 기본이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번, 7번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기본 그래프들이 좀 나와 있는 형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질문이 지금 9번 문제가 나왔거든. 9번 문제. 네,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그림가는 어느 해 9월 6일 15시부터 8일 9시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쭉 이제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나타낸 거야. 그런 일기도를 나타낸 거야.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근처기 때문에 이 태풍은 아마 편서풍의 영향권 내에 있었을 거야. 맞지? 중위도였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제주나 다 태풍의 진행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위험 반원에 위치하게 될 거고. 됐지? 그래서 얘는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변하겠구나 라는 것들도 그냥 그림만 딱 보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날을 봤더니 이 기간 동안에 이번엔 자, 서울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가의 그래프가, 가의 일기도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칠판 봐. 나에서 지금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된 곳 있지, 그지? 그 낮게 측정된 곳이 아마 관측소하고 태풍이 가장 가까운 곳일 거야. 그지? 만약에 뒤에 점선이 안 나와 있는 형태라면은 이 기압만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고 이 관측소가 태풍의 눈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풍속 그래프가 없다면, 뒤에 이제 기압 그래프만, 이 빨간색의 기압 그래프만 있고 풍속 그래프가 없었다면 얘가 태풍의 눈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 수 없어. 근데 태풍의 눈을 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 점선에 풍속 그래프가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금은 가장 기압이 낮게 측정된 장소에서 풍속이 좀 세네? 맞지? 그럼 얘는 태풍의 눈을 지났어, 안 지났어? 이 관측소는 안 지난 거야. 태풍의 눈을 지나게 됐을 때는 얘들아 풍속 그래프의 모양이 어땠니? 이렇게 M자 모양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니? 네, 태풍의 눈 부분에서 풍속이 확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이거 가지고 알고는 있었어. 안 지나잖아. 맞지?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나와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나 그래프를 보고서는 알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봅시다. 기억에 A는 풍속, B는 기압이냐? 얘들아, AB 그래프 나왔을 때 무조건 V자형 그래프, 기압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A가 기압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 B가 풍속이 돼야 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갑시다. 자, 6일에 21시부터 7일 9시까지 6일에 21시부터 9시까지 7일 9시까지는 네, 제주에서는 태풍이 지금 요만큼 진행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때는 제주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는가? 제주가 어디야? 위험반원이잖아. 그치? 위험반원에서는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고?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고. 됐나요? 네. 약간 설명한 걸로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고. 디귿에 7일에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했는가? 15시에 즉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제?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이 니은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네, 13번.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어느 날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에 서울과 부산에서 관측한 기압, 풍향, 풍속 자료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얘들아, 기압, 풍향, 풍속에서 기압부터 찾읍시다. V자 찾았지? 실선. 그지? 그 다음에 풍향 찾아봐. 어떻게 돼? 점으로 되어져 있네, 그지? 네, 점으로. 네, 그 다음에 막 위아래로 막 피크로 뜨고 있는 게 풍속 그래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기억에서 태풍의 중심은 가가 관측된 장소의 서쪽을 통과했는가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가를 가보면 가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기압이 있고 풍향이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자, 풍향을 갖다 이렇게 이어보니까 뭐 한 요 정도 요런 선을 갖다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남풍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뭐 남서풍, 서풍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위험반원인지 안전반원인지 알 수 있겠지, 그지? 남풍 갔다가 1번, 남서풍 갔다가 2번. 이미 끝났다, 그지? 이게 무슨 방향이니? 시계 방향이죠. 됐나요? 시계 방향. 그럼 얘는 위험반원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궤도가 이렇게 있을 때 위험반원에 존재한다는 건 여기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지?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태풍의 중심이 이 관측된 장소의 어느 쪽에 있니? 그럼 태풍의 중심이 뭐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친다면 관측된 장소의 서쪽에 있는 게 맞겠지, 그지? 그래서 기억이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의 최저 기압은 가가 나보다 낮은가? 이거는 눈 뜨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맞지, 그지? 자, 기압 그래프 찾아가지고 최저 기압 쪽으로 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 그럼 하나는 993 근처고 하나는 990이니까 어디가 더 낮아야 돼? 나가 더 낮은 거지, 그지? 근데 가가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얘들아, 이 지구과학에서 뭐가 뭐보다 크다, 낮다 뭐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오거든? 니네가 평상시에는 이런 거 실수 잘 안 할 수 있어. 근데 시험 치면은 실수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을 좀 하냐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어. 가가 낮다. 나 이것만 읽어. 주어 서술어만 읽어. 됐지? 그러면 가가 낮은 게 맞아? 아니잖아. 그지? 가가 높잖아. 그지? 그럼 틀렸네. 돼? 그리고 시간 여유 있으면 나보다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됐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 요거를 갖다가 읽어주세요. 중간에 그 꾸미는 말 빼고.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 이것도 사실은. 됐지?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애들이 많이 틀려와. 그러니까 무조건 너네는 지금 어떤 연습들을 계속 해줘야 되냐면요. 최대한 시험장에서 문제를 틀릴 가능성을 거의 이제 막 0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진짜 막 이런 것까지 고쳐야 돼? 할 정도로 세세한 것들 있잖아. 세세한 습관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지오학 같은 경우에는 1, 2점으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을 갖다가 좀 고쳐 놓으세요. 이게 내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너네 선배들을 보고
얘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내가 여러 번 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네.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의 평균 풍속은 이래. 풍속은 피크로 되어져 있는 거지, 그지? 네, 피크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풍속을 갖다가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들아 문제에서 어떤 형태들로 이제 이 많이 너네들을 낚냐면은 이것도 지금 보면 그냥 풍속 그냥 비교하면 끝이잖아. 사실 요거고 요거잖아. 어? 그럼 얘가 더 밑에 있네. 근데 이거를 아예 보지도 않고 요 눈금을 보지도 않고 그냥 얘가 밑에 있으니까 더 작다 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물론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이 풍속에 대한 스케일이 그냥 다 똑같이 나와.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이 풍속에 대한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런 장난은 좀 많이 치거든, 평가원 같은 데서. 지금 여기는 0, 14, 28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를 0, 5, 10, 15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눈곱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상관없어요. 가가 크다, 가가 크다, 맞지, 그지? 네, 그래서 디귿이면 안 돼. 기억 디귿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15번이요. 네, 15번. 자, 15번 같은 문제들은 15번 같은 문제들은 최근에 발생한 태풍의 수 평균값, 이걸 이제 30년과 10년으로 구분해서 나타낼 때 너네가 이론 수업을 하면서 태풍이 1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몇 개가 왔는지를 배운 적은 없어. 맞지, 그지? 그냥 뭐 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적도 기단이 조금 상승 좀 잘하면 태풍 많이 생기지 정도까지만 배웠었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내면서 너네한테 원하는 바는 뭐냐면 그래프에서 표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 능력 이런 거 보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요,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지? 오히려 실험 문제 혹은 이런 표가 나오거나 그래프가 나오는 거 해석하는 문제들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한번 보자. 자, 지금 보니까 기억에 그냥 바로 갈게. 1년 동안 발생한 태풍의 평균 값은 최근 10년이 30년보다 더 작은가라고 돼 있거든. 지금 보면은 이 값들이 뭐라고 했냐면 태풍수의 평균이래. 이런 게 태풍수의 다 평균이래. 그지? 그리고 괄호친 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수인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1년 동안 발생한이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30년 평균을 잡아볼까? 30년 평균에 대한 거는 1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금 밑줄 친 요거 어떻게 하면 돼? 싹 다 더하면 돼. 맞지, 그지? 그럼 0.9, 3.5, 13.9, 6.2 더해. 얼마 나와? 빨리 계산해. 빨리. 얼마 나와? 4.4, 4.4, 10.6 그러면 24.5 맞아? 24.5? 24.5 나오네. 30년 평균으로 봤을 때 뭐 한 24.5개의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 1년에. 됐지? 자, 근데 10년 평균으로 보니까 10년 평균 하면 얼마야? 4.8에 그다음에 10.5에 23.2 맞아? 23.2. 그러면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태풍의 수가 1년에 더 적어졌네. 그지? 그겁니다. 최근 10년이 30년보다 작다. 맞네요. 10년이 23.2, 30년이 24.5니까. 맞지? 네, 기억 맞네요. 그럼 니은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는 연간 3개 정도 되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는 괄호친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괄호친 거 합쳐주니까 0, 0.4 합쳐주면 이게 3이고 3.1 정도 되네. 30년 평균이. 네,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어디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문제에서 0, 0.3, 2.7, 2.9네요. 2.9, 3.1 평균 내면 3개 정도 되네. 맞지? 니은도 맞아요. 디귿.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의 표층 수어는 7월에서 9월에 가장 높을 것이다. 얘들아, 우리가 태풍이 그러면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라 그랬어? 태풍의 에너지원. 누구의 수문열? 어디에서? 발생하는 장소. 열대, 해상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면 상승하면서 방출하는 수문열이야. 돼? 수증기가 방출하면서 나타내는 수문열. 그게 태풍의 에너지원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아무 때서나 절대로 생기지 않고요. 그 조건이 좀 있었지, 그지? 조건 기억하니? 위도와 수온에 대한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위도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5도에서 25도. 오케이. 5도에서 25도 위도에 해당하는 수온은 26도씨 이상의 열대 바닷가 위에서
되니? 여기서 보통 생긴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잘 생기겠지. 그럼 태풍이 가장 잘 생기는 때를 봤더니 7월에서 9월.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16번입니다. 16번. 이건 갑자기 왜 생겼을까? 네, 15번이에요. 여름이라 생각해서 7월에서 9월이 여름이라 생각해서 가장 높았을 것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여기 그냥 개수를 그냥 막바로 보면 되잖아. 그지? 네. 자, 16번이요. 이거 아까도 있었어? 이거? 이거 아까도 있었어. 없었지? 빔에서 나오는 건가? 없어졌어. 모를 땐 ESC. 닫기 누르면 돼. 종료 뭐 이런 거. 자, 갑시다. 16번.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고 나는 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 A 지역에서 얘들아 그 A 지역을 잘 보면은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습니다. 그지? 그 위에 있지 않아요. 왼쪽에 안전반원에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지역의 수면의 높이를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네. 기억에 12일 밤 A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이 발생했다. 얘들아 12일 밤이면은 여기잖아? 맞지 그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네. 그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으면 해일 발생할 수 있겠지. 딱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니은에 12일 9시부터 13시에 13시 9시까지 네, 태풍은 편사풍의 영향을 받았는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2일 9시부터 13일 9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딱 우리나라 걸치지 그치? 뭐겠어? 편사풍 영향 받겠죠.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무조건 이렇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태풍이 이렇게 꺾이잖아. 얘들아 꺾이는 이 지점을 뭐라고 불러? 전향점이라고 불러요. 이 전향점이 무조건 30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30도 근처입니다. 항상. 됐죠? 뭐가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꺾이는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문제를 또 내는 거니까. 네, 편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맞는 얘기네요. 그다음 디귿에 태풍이 남해상을 지나는 동안에 제주 지방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거냐? 일단 제주도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주도. 그지? 맞지? 제주도는요. 태풍의 궤도의 왼쪽에 있습니다. 안전반원이에요. 안전반원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변하면 안 되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문제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조금 심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내용하고는 조금 뭐 연관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해수면 높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 해수면 높이. 자,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열대 저기압이야. 열대 저기압. 돼?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 자, 해수면이 있고 그 위에 태풍의 눈이 있어. 되지? 태풍의 눈이 이제 그 위를 다 지나고 있는 어떤 특정 시점. 됐지? 그 특정 시점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해수면의 높이가 태풍의 눈이 딱 올라가 있는 그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줄 거냐면은 이렇게 단서를 줄 거야. 태풍이 지나갈 때의 해수면에서의 높이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그 높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거든. 만약에 문제에서 자, 기압의 효과만 고려할 때 라는 단서가 나왔어. 됐지? 네, 기압의 효과만 고려한다 라고 하는 네, 단서가 나왔어. 그러면 해수면 높이 어떻냐면
높아집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자, 태풍이 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공기가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니야. 공기가 조금 있는 거야. 고기압에 비해서는. 그지? 그래서 누르는 압력이 적은 거야. 저기압이. 그럼 바닷물을 누르는 압력이 적으니까 원래는 만약에 고기압이라면 바닷물을 꾹 누를 테니까 해수면이 쑥 밑으로 들어갈 텐데 저기압의 상태에서 누르는 압력이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지. 이해가니? 그래서 기압의 효과만 고려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집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태풍에서의 풍속을 같이 고려한다면 태풍에서의 풍속, 바람 부는 거를 여기 풍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바람의 효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의 효과를 갖다가 같이 고려한다면 이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압 중심에서는요. 바람이 불어 나가니 불어 들어오니? 지금 나 해수면 얘기하는 거야. 그치? 하층부 얘기하는 거야. 태풍의 하층부. 태풍의 하층부에서는 불어 들어오죠. 왜냐면은 저기압 중심이니까 북반구에서 어떻게 돼? 상승기로 타려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자, 그럼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면 에크만 수송 기억하니? 에크만 수송. 자, 북반구에서 무슨 쪽으로 몇 도?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지. 자,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에 따라서 해수가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바람 방향의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그 해수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게 에크만 수송이야. 그럼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 때 북반구니까 얘는 오른쪽 90도로 어떻게 돼? 오른쪽 90도로 나가버립니다. 바닷물이. 되나요? 그럼 중심이 바닷물이 부족해지지, 그지? 돼? 부족해져. 그래서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보통 문제에서 물어볼 때 그러면 부족해져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을 때 해수면의 높이를 용승이 일어나기 전으로 봐야 될까 용승이 일어나기 후로 봐야 될까로 많이 고민들을 하거든. 지금까지 문제들은요 항상 용승이 일어나기 전의 결과로 문제를 냈었어. 부족해서 용승이 일어난 거니까. 됐지? 그럼 부족하다는 얘기는 얘가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다는 거야?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효과를 고려할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요. 반대지 완전. 되니? 그래서 태풍을 갖다가 물어볼 때 기압의 효과를 고려했냐 바람을 고려했냐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가 실제로 물어보는 정답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혼란스러워, 그지? 뭐가 진짠가 뭐 이런 생각 들지, 그자? 네, 너네한테 뭐가 진짜다, 뭐가 효과가 더 세다라는 거는 사실 물어보지 않아. 왜냐면 그건 암기거든. 근데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실제로는 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효과가 조금 더 셉니다. 기압의 효과가 좀 더 세다고. 그래서 진짜로 태풍이 지나가면 용승에 의해서 물론 해수면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기압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해수면이. 그거는 암기값이니까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아. 너네한테는 이렇게 단서를 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걸 물어볼 겁니다. 수능에서. 되나요? 안 됐는데 희수? 네. 네, 바람을 고려하면. 근데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기압의 효과만 고려했을 때, 혹은 뭐 기압과 바람의 효과를 같이 고려했을 때. 되니? 이런 식으로 뭐를 하나 이렇게 딱 그 포인트 되는 단어를 딱 줄 겁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같이 고려하면은 내가 얘기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람을 넣느냐 안 넣느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서는 정하라는 거야. 됐지? 바람이란 말이 들어갔다, 낮아지는 거고, 안 들어갔다, 높아지는 거고. 됐지? 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이 있잖아. 수능 문제가 우리가 지구과학 20문제를 푸는데 너네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30분입니다. 근데 그 30분을 다 문제 푸는데 써야지 하면 안 되고, 네, 나는 보통 몇 분을 목표로 너네한테 문제를 풀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24분을 목표로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하거든. 24분을 풀고 마킹하면서 또 막 생각하고 이러면 또 좀 걸리니까 항상 24분을 얘기를 좀 하는데요.
실제로 너네한테 한 3시간을 주고 3시간 정도를 주고 20문제를 다 풀어봐라 라고 하면은 너네들이 성적이 훅 올라갑니다. 왜냐면 수능은 추론이거든. 추론 문제거든. 추론 문제. 그러니까 물론 암기에 의해서 진짜 암기를 안 해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 보기 뭐 한두 개로 진짜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줬을 때 너네들의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됐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지?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너네가 모르는 문제, 이런 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문제가 나왔잖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사실 너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추론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당황을 하지 말란 말이고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다 너네가 해봤던 건데 결국 응용이다. 당황하지 말란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너네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 응용을 하는 시간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비슷해 보이는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 문제를 연습을 했을 때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이제 뭐 한 9월쯤 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막 시중에 모의고사 문제집들이 진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그 모의고사 문제지 같은 것들을 이제 풀게 될 거거든. 그러면 느낌이 어떻냐면은 그 모의고사 문제지가 뭐 이런 문제까지 나와? 뭐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온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들어도요 풀어야 됩니다. 너네 막 달리기 잘하려면은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거 알지, 그지? 네, 모래주머니 타고 달려봐야 돼. 그래야 그거 뺐을 때 엄청 가벼운 걸 느끼잖아. 실제 너네가 모의고사 성적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요, 그 한 9월, 10월 이때 막 모의고사 풀면은 20개 중에 막 13개, 14개 막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실제로 수능 점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수능 점수가 좀 더 높아요. 그런 모의고사 성적들보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 그 모의고사는 약간 문제도 좀 약간 좀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고 너무 쉽게 나오면 너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를 좀 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적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이제 6월 모평이 얼마 안 남았죠. 네, 6월 모평의 목적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성적이 뭐 목표가 뭐 18개가 목표인 사람이 뭐 16개를 맞자 이게 목표가 아니야. 너네 6월 모평의 성적은 6월 모평의 목적은 뭐냐면요. 일단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단원별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고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일단 연습해 보라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고편이지. 예고편. 뭘 하든 간에. 그런 예고편에 해당하는 게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거든요. 그리고 암기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6월 모평이야. 9월 모평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암기를 해야 돼? 싶은 부분들이 우리 되게 많잖아. 그지? 근데 그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걸 암기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6월과 9월 모평의 문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6월에서 9월에서 만약에 새로운 암기성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암기를 해주고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라고 우리가 6월이나 9월 같이 평가원에서 모평을 한번 예고편으로 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도요. 그냥 생각 없이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문장을 읽어가면서 한글을 막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글을 해석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예전에도 풀어봤었었는데 비슷한 유형의 그때는 이 보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알겠지? 네. 지금 마더텅 얘들아 지금 너네 마더텅 하는 이 한 문제 한 문제가요. 이거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문제당 몇백만 원짜리 문제거든. 원래 이렇게 출제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막 문제 의뢰하고 막 할 때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문제들이란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막 소비시키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한 문제를 풀 때도요. 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려고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가면서 하면은 그러면 100문제 푸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됐지? 화이팅! 화이팅! 슬슬 더워지지, 그지? 네, 슬슬 더워지죠. 체력 관리 잘해, 알겠지? 네.
자, 가봅시다. 네. 그래서 요거 해수면 높이 정리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8번으로 뛴다고 갑자기? 자, 네. 좀 넘어가면서 네, 볼 게 있나 한번 봅시다. 문제를. 네, 19번 쪽. 27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네, 27번 그냥 바로 가도 되겠네요. 네, 비슷비슷하네요, 문제가. 야, 태풍 문제가 좀 그래. 태풍 문제가 좀 비슷비슷해. 그래프 나오고 있지. 그런 게 좀 비슷비슷합니다. 자, 27번 한번 볼까요? 27번. 자,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중심 기압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 중에 하나는 실제 이동 경로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풍이 자 이렇게 가가지고 자 A 쪽으로 갔는지 이렇게 가가지고 B 쪽으로 갔는지를 몰라. 그거를 이제 정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알지 않겠니? 봐봐. A 쪽으로 만약에 갔다면 P 지점이 위험반원이 되는 거고 B 지점으로 갔다면 얘는 안전반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위험반원이냐 안전반원이냐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자 일단 네 나도 한번 볼까요? 나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P에서 관측된 기압과 풍향의 변화란다. 풍향 변화 빨리 봐서 얘가 위험인지 안전반원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아이 북풍이었다가 아이 북동풍이었다가 동풍이었네. 됐니? 북풍이었다가 1번, 북동풍이었다가 2번, 동풍이었네 3번. 됐나요? 네, 시계 방향이네요. 얘는 위험 반원에 위치한 애입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 스몰 A야 스몰 B야? 태풍이 스몰 A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P 지점이 위험 반원이 될 테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바로 갈까요? 이 태풍은 편서풍대에서 발생했니? 얘들아, 발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발생했을 거 아니야? 네, 위도를 보면 거의 20도 근처입니다. 편서풍대 아니고 무역풍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니은에 태풍은 A 해역으로 접근하면서 세력이 점점 강해졌니? 얘들아, 세력이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빨리 뭐 보라 그랬어? 중심 기압의 숫자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A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점점 숫자가 작아지네. 그지? 그러면 작아지니까 세력이 약해졌다. 맞아? 아니지. 그지? 작아지면 저기압이니까 세력이 강해졌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정답이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됐죠? 자, 28번 갈까요? 28번. 자, 그림 가는 어느 아니 이거 아니지. 28번. 자, 그림은 잘 발달한 태풍의 물리량을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네. 그지? 자, 그랬을 때 강수량, 기압, 풍속에 대한 얘기다라고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너네가 강수량, 기압, 풍속 좀 새로운 물리량들이네. 그러면 저 중에서 제일 익숙한 기압부터 찾을까? 기압? V자 찾으랬는데 근데 V자가 없어 보일 수 있거든. 그지? 야, 그건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지금 중심으로부터야. 우리가 보통 많이 봤던 건 기압 그래프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거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을 다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이 중심에서부터 한쪽만 표현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따라서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압은 계속해서 높아지겠지. 자, 높아지는 거 누구니? B.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기압 돼야죠. 자, 그 다음에 기압. 풍속과 강수량이 나왔지, 그지? 네, 풍속은 기압이 점점 기압이 낮았던 이곳에서는 지금 보니까 풍속도 확 낮네요. 맞지? A가 풍속이든 C가 풍속이든 둘 다 무조건 아무튼 낮잖아. 이건 이제 태풍의 눈을 의미하는 거고 태풍의 눈에서 확 낮아졌다가 이제 확 증가해가지고 멀어질수록 더 작아지는 그런 A의 형태가 풍속의 형태가 되겠네요. C가 강수량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B는 강수량인가? B는 기압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 니은에 지역 동그라미 기역에서는 네,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가?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역의 위치는 여기는 네, 태풍의 눈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풍속이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맞나요? 그럼 당연히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기류의 요 벽 쪽에 해당하는 부분일 테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맞네요. 됐죠? 얘들아, 그럼 요 부분에서는 무슨 기류가 나타나요? 요 중심 부분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됐죠? 약한 하강 기류. 자,
자, 그 다음 디귿의 일기도에서 등압선의 간격은 얘들아 등압선의 간격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니? 풍속이죠. 풍속. 예.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 풍속이 세다의 의미입니다. 됐죠? 그러면 디귿하고 니은하고 비교하면은 니은이 풍속이 세야 되거든. 그럼 니은이 조밀해야 되고 디귿은 듬성듬성해야 됩니다. 근데 디귿에서가 조밀하냐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지? 니은 디귿 두 개가 바뀌어야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0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평상시에 비해서 해수면이 최대로 상승한 높이를 나타낸 것이고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는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기역의 경로로 갔을 수도 있고 니은의 경로로 갔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보통의 경우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은 보통 폭풍 해일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해수면 높아진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경로로 가야 이 해수면이 높아진 게 말이 되는가 이거야. 됐지? 얘들아 기역으로 한번 가봤다고 한번 가정해볼까? 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동그라미 기역의 형태로 갔다면 이 이동 경로의 안쪽에 해당하는 위험반원 쪽이 어때야 돼? 해수면의 높이가 좀 높은 구간이 많아야 돼. 이 안전반원 쪽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얘는 지금 위험반원 쪽보다는 안전반원 쪽에 해당하는 저 바깥쪽에 오히려 더 높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 자, 그럼 만약에 니은 과정으로, 니은의 경로로 갔다라고 치면은 그 가는 경로상에서의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 거는 우리가 오히려 기역보다는 니은이 훨씬 더 많이 맞아 떨어지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 태풍은 니은의 경로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됐나요? 네, 기억 맞고. 다음 니은.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는 남해안이 동해안보다 더 컸을 것이다. 남해안 쪽이 더 해수면의 높이가 동해안보다 높은 게 확실하게 보이죠? 네, 맞고. 그냥 찾아보는 거네. 동서남북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네. 그지? 네. 디귿에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A지역. 얘들아 그러면은 태풍이 지금 니은으로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 A지역은 안전반원일 거고요. 안전반원의 경우는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34번. 34번.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지 않니? 더워? 아 추워? 혹시 춥니? 그래 나만 더워? 약하게 했어. 추워하는 것 같아서. 자, 34번 봅시다. 네, 그림가는 어느 해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태풍 중심에 위치하고 기압을 1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12일, 14일, 16일에 관측한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잘 봐. 잘 봐. 문제가 지금 얘는 정말 태풍 자체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를 나타냈대. 근데 보통 태풍이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잘 없어. 그지? 이런 경우보다는 뭐 풍향을 표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태풍이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뭘 표현했는가를 잘 읽어줘야 돼. 그래서 얘는요 오히려 어떤 게 12일이고 14일이고 16일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내는 게 쉽습니다. 쉬워요 오히려. 자 보면은 발생한 게 9월 9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일, 11일, 12일 이렇게 될 거고 13, 여기가 14일, 15, 여기가 16일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동 속도를 갖다가 물어볼 때는 얘들아 이거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일기도에서 주는 저런 점들 있잖아. 태풍의 눈을 나타내는 점들. 이런 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한 시간 간격,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줘요. 지금 여기서는 1일 간격으로 나타냈다라고 문제에서 줬고 어떤 일기도에서는 뭐 6시간 간격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거거든. 보통 다 같은 시간이야. 같은 시간. 그럼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로 많이 얘기를 좀 할 거고 같은 시간 동안 줬다면 거리가 많이 이동한 게 이동 속도가 빠른 거겠지, 그지? 이걸로 보통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2일은요. 12일은 하루 동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간 거야. 네? 이게 12일 0시였다면. 14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간 거고. 16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간 거고. 얘가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2일하고 14일은요. 자, 12일은 보통 태풍이 지금 이렇게 갔고 14일도 이렇게 좀 갔거든. 맞지? 근데 이동 속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12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얘가 12일이 되는 거고 얘가 14일이 되는 거야. 16일은 12일하고 좀 비슷한가 싶긴 하거든, 이동 속도가. 근데 방향이 완전 달라. 16일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16일이 되는 거야. 쉽지? 보통의 문제들보다 이거 훨씬 쉽게 나온 문제예요. 12일, 14일, 16일을 갖다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기억해. 태풍의 세력은 10이라고 16이라고 누가 더 약하냐를 물어봤어. 세력 나오면 빨리 중심기압. 10일은 1000이고요. 16일은요. 16일은 요건 것 같은데 확대해서 보면 맞니? 네, 955입니다. 누가 더 약하니? 네, 11일 때 1000헥토파스칼이 더 약하네요. 11이 약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니은의 14일에 대한 게 누구냐? 네, 14일은 동그라미 니은이 맞습니다. 다음 디귿의 16일하고 17일 사이에서는 A 지점의 풍향. 그럼 A 지점은 14일하고 16일에서는 다 안전반원이죠. 맞지? 그러면 반시계 방향. 맞네. 되니? 얘들아, 너네도 느낌이 오겠지만 네, 보기가 나오면 보기가 거의 대부분이 좀 한두 개는 거의 다 똑같아. 결국 뭐 방향 물어보는 거고 풍속 물어보는 거고, 그지? 그게 이제 태풍 문제가 그렇습니다. 됐나요? 네. 자, 몇 문제 안 남았다. 자, 태풍 빨리 하고 좀 쉬자. 36번. 자, 36번. 자, 그림가는 어느 날 5시에 우리나라 주변에 적외 영상을 나타냈다. 적외 영상 기억하나요? 적외 영상. 네. 적외 영상. 아니요? 네, 네. 내가 너무 많이 애들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그냥 아니요로 들었네. 자, 얘들아, 적외 영상에서 밝은 부분, 흰 색깔 부분, 네,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 구름의 뭐를 의미해? 구름의 고도를 의미합니다. 자, 밝은 부분은 구름의 고도가 어떤 부분이야? 높은 부분입니다. 됐죠? 자, 구름의 고도가 높은 곳은 온도가 어떻고? 네. 보통 낮다고 얘기를 하죠. 추워요까지는 아니고 낮다지, 그지? 네, 온도가 낮아요. 네, 온도가 낮고 이거 말고도 자, 적외선 방출 에너지가 세 약해? 방출 세기가 약합니다. 온도랑 똑같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밝은데 적외 영상이 하얘서 밝은데 고도가 높은데 방출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애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맞아. 알겠지? 네. 요게 적외 영상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서는 지금 상관은 없긴 하지만 가시광선을 이용한 가시 영상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가시 영상에서는 네. 저 밝은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네, 구름의 두께였습니다. 구름의 두께가 어떤 게 밝았니? 두꺼운 게 밝았습니다. 그럼 이 두껍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였냐면은 햇빛을 갖다가 반사를 많이 시킨다. 반사를 많이 시키니까 하얗게 보이는. 됐죠? 그래서 반사율이 높은 부분이 이제 밝게 보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 자, 얘는 지금 적외 영상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 네, 새벽 5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들아, 새벽 5시에 가시 영상을 보면 어떨까? 깜깜할까? 만약에 새벽 5시에 조금 빛이 일출이 될랑말랑 한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쪽이 살짝 좀 밝고요. 여기가 까맣게 나옵니다. 됐나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게 가시 영상인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새벽 일출 때를 의미하는 거고, 얘들아 일몰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모양이? 그치. 서쪽이 조금 밝고 여기가 이제 또 새까만 거야. 일몰 때는. 기출 됐었습니다. 됐죠? 기억하세요. 동서남북을 헷갈리는 건 창피한 게 아니지만 숨기고 있는 건 창피한 겁니다. 모르는 네, 동서남북. 네, 동서남북 잘 기억하고. 네. 서해바다가 황해바다다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정리 잘 하세요. 알겠지? 헷갈리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나는 그런 거 갖다 안 놀리거든. 근데 헷갈리는 게 사람마다 좀 이렇게 유독 뭐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 나 얼마 전에 뭐로 했었냐면은 자꾸 막 풍향에서 이걸 보면서 이게 자꾸 막 동풍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애들이 막. 이게 자꾸 헷갈린다는 거야. 뭐 그런 애들이 근데 한둘이 아니긴 했어. 좀 있었어. 네, 그랬어요. 이스트. 내가 똥풍 이렇게 외우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랬었거든. 막 웨스트도 막 서풍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꾸로 돌려서 서풍 이렇게 외우라고 막 이랬었거든. 좀 약간 유독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잘 잡고 넘어가.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해봤어. 자, 다시 해볼게. 자, 기억부터 봅시다. 가의 A 해역, A 해역에서의 표층 해수의 침강이 나타나는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가하고 나의 그래프의 차이가 뭐냐면요. 가는 새벽 5시고요. 나는 그날 오전 9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조금 몇 시간 더 지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보니까 가에서의 저 A 부분이 좀 이렇게 말려있는 것 같은 구름이 모여져 있는 이 부분이 나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뭐였어? 결국 태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태풍이 조금 밑에 있었던 거야. 밑에. 여기 5시에 여기 있다가 이제 9시에 여기로 간 거지. 그지? 아, 그래서 요 A 부분이 태풍의 눈이 맞았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가와 나를 갖다가 종합을 해본 결과. 그러면 A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침강이 나타나냐라고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저기는 지금 태풍의 눈 중심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침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용승이 나타나야 되죠. 저기압 용승. 예,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문제를 물어볼 때도 명확하게 물어봐. 뭐 해수면의 높이가 높냐 낮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침강을 가지고서는 그럼 침강했으니까 낮아졌겠네 높아졌겠네로 생각하지 말고요. 침강의 반대가 용승이니까 용승과 침강을 갖다 구분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자가 낸 겁니다. 자, 니은의 가에서 구름의 최상부 고도가 B가 높냐라고 되네. B가 C보다 높냐. B가 허옇지? 그럼 높은 거 맞네요. B가 높다. 맞네. 하얗네, B가. 다음 디귿에 나에서 풍속은 E랑 D랑 비교하라고 했는데 일기도에서 풍속을 물어봤다면 그거는 등압선 간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E를 봤더니 태풍 근처야, 그지? 완전 조밀합니다. 그래서 E가 D보다 훨씬 더 조밀하기 때문에 E가 크다. 맞는 얘기네요. 정답 니은 디귿입니다. 넘어갑시다. 39번요. 39번. 자, 그림가는 서로 다른 해에 발생한 태풍 기억과 니은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중심 기억과 강풍 반경을 나타낸 거고, 자, 나에서는 A와 B는 각각 태풍 기억하고 니은의 중심으로부터 제주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태풍 기억과 니은의 중심, 태풍의 눈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가장 가까운. 그럼 결국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태풍의 눈이 여기 왔을 때, 혹은 여기 왔을 때, 그때에 주의보랑 경보가 발생한 상황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에 A는 태풍 기억에 대한 특보 상황인가? 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너네 태풍 주의보랑 태풍 경보 중에서 뭐가 더 심각한 상황인지는 알지? 네, 뭐가 더 심각한가요? 경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기억에 보니까 A가 지금 태풍 기억에 대한 거냐라고 되어져 있거든. 태풍 기억에 대한 거냐? 얘들아, 그럼 태풍 기억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냐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이쪽이 주의보가 내릴 게 아니라 이쪽이 뭐가 돼야 돼? 이쪽이 경보가 돼야 되겠지.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대한 상황이 오히려 맞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니은에 대한 상황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쪽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가 경보가 나타나는 거고, 안전반원은 비가 안 온다가 아니야. 비가 적게 온다는 거니까 주의보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B의 특보 상황이 발효된 시기에 제주도는 태풍의 위험반원에 위치하게 되는가? 자, 그럼 B가 지금 어떤 상황이어야 돼? B가 동그라미 기억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제주도는 위험반원에 있는 게 맞네요. 이렇게 갈 때 여기 있으니까 위험반원에 있는 게 맞네요. 그 다음 디귿 A와 B의 특보 상황이 발효된 시기에 태풍의 세력은
기억보다 니은이 더 약하냐? 세력 물어봤거든, 세력.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읽으세요. 됐나요? 중심기압 읽으면 됩니다. 자, 중심기압 읽어보면은 기억일 때가 이제 제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읽어보면은 960. 니은일 때는 955가 되겠네. 됐지? 문제에서 기억보다 니은이 약하니. 얘들아, 니은이 955로 더 강합니다. 숫자가 작으니까 더 강해야 돼. 됐지? 예, D가 틀렸네. 넘어갑시다. 41번. 자, 그림은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의 하층 풍속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여기에 유도 태풍의 그냥 풍속 분포 아니고 하층 풍속 분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1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들을 좀 강조해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열대 해상이 있어. 열대 해상에서 이렇게 상승기를 타고서는 쭉 태풍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지? 네. 아래쪽 해상하고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을 태풍의 하층부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간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이쪽을 우리가 상층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됐죠? 네, 하층부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열대 저기압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공기가 불어 들어온다. 우리 알고 있었던 형태의 저기압. 공기의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자, 상층부에서는 조금 특이한 일이 일어나긴 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들이 불어 들어와서 위쪽으로 쭉쭉쭉쭉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번에는 불어서 나가게 되는. 돼? 그래서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안 외웠었다고 칠게. 근데 이거 언제 문제 나온 거냐면요. 6월 모평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예고편 준 거야. 이 정도까지 이제 외워라 하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나가고 그 불어나가는 공기 중에 일부가 아래쪽 중간으로 쭉 내려가면서 약한 하강기류를 만든다까지. 됐죠? 자, 그게 디귿에 바로 나옵니다. 디귿 보기에. 태풍의 상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거 아니고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니은도 바로 갈까요? 태풍 중심의 부근의 해역에서는 용승하냐고 물어봐. 태풍이 중심 부근의 해역이 용승하냐. 저기압 용승? 맞잖아. 니은 맞아. 자, 기억해. 태풍은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래프를 봐야 되겠네. 그래프에서 준 게 뭐냐면 풍속에 대한 그래프를 줬습니다.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과 풍속의 관계는 위험반원에서 풍속 겁나 세다. 그지? 안전반원에서 약하다. 이거거든. 봤더니 뭔가 이렇게 딱 그 센 곳과 약한 곳이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뉘어지죠. 되나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쪽이 이제 위험반원이라 풍속이 센 것처럼 보이고 이쪽이 이제 약한 것처럼 보여. 되니? 그럼 이게 무슨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북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아, 북동? 아니지. 북서잖아, 이거. 그래, 방향. 동서남북 못하네, 여기 있네. 북서잖아. 진짜. 현수야, 내가 너 보고 있어서 내가 지금 북동하고 북서하고 내가 지금 북동 방향 아니고 북서 방향. 됐나요? 네,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43번 문제. 자, 볼까요? 43번.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18시, 저녁 6시에 시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네, 보니까 이렇게 쭉 태풍의 눈 올라가가지고 소멸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지? 네, 그런 부분을 나타냈고, 나 시기를 보니까, 자, 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서 발생한 강수량 분포를 나타냈대. 강수량 분포. 자, 기억해 봅시다. 자, 풍속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큰가? 얘들아, A 지점, B 지점 풍속 물어봤어. 뭐 봐야 돼? 등압선 조밀도. 그지? 네, A에 비해서 B가 훨씬 더 조밀하네요. B가 더 세겠네.
그러면 A 지점이 약해야 돼. 근데 A 지점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풀렸네요. 니은 공기의 연직 운동은 C 지점이랑 D 지점이랑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자 지금 C랑 D의 차이가 뭐냐면 얘들아 C는 좀 시커매. 강수량이 많아요. 네. D는 봤더니 허예. 그지? 네, 책에서 보면 잘 보이지, 그지? 네, 허예. 강수량이 적어. 얘들아,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요. 공기가 상승을 하고 그 상승한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단열 팽창이라는 걸 일으키게 돼. 공기가 확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기온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했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이 기온이 쭉 떨어지면서 공기의 기온이 쭉 떨어지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슬점. 이슬점에 도달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죠.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구름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 수증기가 응결된 게 모인 게 그게 구름이야, 구름. 얘들아, 이런 구름들이 뭘 내리게 할 수 있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결국 이 공기의 연직 운동이란 말은 상승 기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연직 운동이 어떻겠어? 활발하겠지, 그지?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C 지점이 활발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 지점에서는 지금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가? 라고 되어져 있네. C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가? 얘들아, C 지점에서의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바람 불어 들어가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맞지? 근데 얘가 지금 우리나라 근처 아닌가요? 맞죠? 우리나라 근처고 얘는 저기압, 태풍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 상승기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떨 수 있냐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C 지점은 요 위쪽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북풍일 확률이 훨씬 높죠. 남풍보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니은입니다. 니은. 됐나요? 네. 자, 우리 쉬었다가 네, 뒤에 해수 아직 주요 학기상이 나왔죠. 네, 주요 학기상 부분을 좀 할 거고요. 문제를 덜 푼 사람들은 지금 쉬는 시간 동안에 좀 풀어 놓으세요. 자, 주요 학기상 문제 네, 질문 한번 해결해 봅시다. 2번 문제입니다. 2번에 디귿 보기요. 이번에 디귿 보기. 이번에 디귿은요. 황사는 이건 그냥 암기 문제입니다. 황사는 발원지가 한랭건조원 기단. 자, 황사는 양쯔강 기단 때문에 나타나고요. 양쯔강 기단은 온난건조입니다. 한랭건조가 아니고. 네, 한랭건조는 누구야? 시베리아 기단이죠. 네, 겨울에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랑 관련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 잠깐만 넘어가는 과정에서 너네 요새 보면 알겠지만 주요 학기상에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요. 황사하고 뇌우가 좀 자주 나왔어. 지금까지. 좀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뭐 우박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암기를 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3번 질문 나왔으니까 13번 갑시다. 자, 13번. 그림 가하고 나는 장마 기간 중 어느 날 같은 시각이래.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의 적의 영상을 나타낸 거고요. 자, 지금 뭐 고기압도 있고 뭐 저기압도 보이고 A하고 B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장마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들아 장마라고 하는 거는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정체전선이 이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밑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위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뾰쩍 이렇게 내려와서 모양 자체가 전선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지, 그지? 비가 어디에 오니? 강수구역이 장마 전선에 북쪽이야, 남쪽이야? 북쪽에 강수가 형성이 되죠. 찬 공기 올라가는 쪽에 한랭전선 뒤쪽, 온난전선 앞쪽에 비 오니까 보통 장마전선의 북쪽에 강수구역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빨리 나에다가 장마전선 끄어봐. 어딨어? 나에다 장마전선 끄어봐. 어디로 해야 돼? 구름이 형성되어져 있는, 일자로 형성되어져 있는 곳 밑쪽에다 이렇게 끄어줘야 되겠죠. 이게 장마전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을 하는가?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요 뜨거운 공기,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요 뜨거운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이고요. 그다음 요 찬 공기가 뭐야? 오츠크해 기단이죠. 오츠크해 기단. 따라서 뜨거운 공기 공급해준다는 거 맞네요. 고온다습 맞네요. 기억 맞고. 니은에. 자, 그다음 125도. 동경 125도. 에서 장마전선은 지점 A와 B 사이에 위치하는가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 어디냐면 장마전선이 125도면 여기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치? 되니? 네. 한 위도 30도 근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30도 근처. 되니? 어디야? C하고 D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C하고 D 사이. 니은 틀렸죠? 다음 디귿에 최상부의 온도 물어봤네. 온도. 얘들아 온도 보니까 A하고 B를 보니까 B가 더 밝어. B가 밝으면 온도가 더 낮지? 그지? 네. 따라서 어디가 더 높냐? A가 높다. 디귿 맞네요.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그림가는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황사가 발원한 3월 4일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발원됐을 당시에 모습을 나타내는 게 가에 대한 얘기고요. 나가 지금 이제 4일부터 시작해서 8일까지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관측한 황사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보면 얘들아 황사라고 하는 게 이제 얼었었던 모래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봄이 되면서 녹아가지고 그 모래먼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기류를 타고 쭉 올라가서 상층의 편서풍 타고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폭삭 내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보통 피해를 우리나라에 많이 주기 위해서는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서 편서풍으로 이동을 해야 돼. 따라서 가에서 보면은 고기압이랑 저기압 중에서 저기압이 발생한 곳에서 발원지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됐죠? 네. 그래서 기억에 보면 가에서 황사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곳은 B 지역보다 A 지역일 가능성이 큰가? 아니야. B 지역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에 3월 6일에 백령도에서는 하강 기류가 상승 기류보다 강했을 것이냐. 백령도는 이제 밑에 상층이 아니라 하층에 대한 얘기. 우리가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얘기고요. 이만큼 황사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폭삭 내려앉아야 되니까 하강 기류가 강해진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고. 디귿에 사막의 면적이 줄어들면 황사의 발생 횟수가 감소할 것인가? 우리가 모래먼지가 이제 얼었다 녹아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막이 그만큼 줄어들면 당연히 황사의 발생 횟수도 감소합니다. 네, 맞죠? 네, 이 정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얘들아, 이 사막이요. 위도 30도 부근에 잘 생깁니다. 왜냐면 뜨거운 곳에 사막이 잘 생길 것 같아서 적도 같은 데에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적도는 오히려 저기압대야. 저기압대.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햇빛도 뜨겁긴 하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증발량이 더 많아가지고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정글의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게 이제 적도고요. 그래서 30도 부근이 이제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의 형태여가지고 햇빛 쨍쨍이라 사막이 30도 부근에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쪽에 30도에 해당하는 유명한 사막들이 거의 대부분 다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7번 문제. 17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계속 황사 문제 나오고 있죠. 표는 우리나라의 관측소 기역과 니은에서 최근 20년간 발생한 황사 발생 일수를 계절별로 누적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A하고 B는 각각 기역하고 니은 중 한 곳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A 같은 곳은 봄에 95만큼이 나타나게 되고요. B가 170이 나타나게 됩니다. B가 170. 지금 기역하고 니은을 봤을 때 더 황사 발원지와 가까이 있는 쪽이 어디야? 기역이지, 그지? 그럼 기역에서가 더 어떻겠니? 더 많은 피해가 있겠지, 그지? 따라서 B가 이게 기역이 돼야 되고 얘가 니은이 돼야 되겠네요. 있나요? 그래서 기역은 A는 동그라미 기역이다. 아니요, B가 동그라미 기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에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우세한 계절.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우세한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황사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이 우세한 봄, 가을에 보통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디귿. 황사 발원지에서 사막화가 심해지면 계속 지금 사막과 연결되어져 있지, 그치? 모래먼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막화가 심해지게 된다면 황사 일수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네. 그래서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해수성질. 해수성질. 자, 해수성질 지금 안 풀려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네.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고 문제를 좀 풀고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 성질이 총 문제수가 30문제입니다. 30문제. 내가 시간을 한 30문제니까 한 20분만 줘볼게. 알겠지? 네. 푼 사람들은 계속 풀고, 못 풀었던 사람들은 1번부터 시작해서 시험 친다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자, 번호 부를까요? 몇 번? 질문. 13번. 22. 11번. 27. 30. 12번. 또 없어? 다은이 없어? 번호. 서희 25번. 또 20번. 16번. 됐나요? 없어? 끝? 네, 합시다. 11번. 열어. 11번 문제 봅시다. 얘들아, 근데 요거 지금 해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하는 거거든? 요거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좀 잠깐만 얘기해보면은, 주요 악기상까지 해가지고 대기에 대한 얘기가 다 끝이 난 거고요. 해수, 이제 바다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 바다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건데,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있고 물리적 성질로 나뉘게 됩니다. 화학적 성질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염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용존 기체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화학적 성질로. 그 다음 물리적 성질 두 가지가 수온에 대한 얘기와 밀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염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염분을 높게 만드는 요인들 뭐 해가지고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고 강물 유입량이 적고 결빙이 일어나고 해빙은 안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방금 얘기한 5가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염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염분으로 보통 이제 잘 또 사용한다고 했었고. 됐니?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게 이제 염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용존 기체량과 관련되어져서는 용존 산소량, 용존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그래프가 좀 나왔었습니다. 용존 산소량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고, 용존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던 거 기억하니? 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원래 산소가 물에 잘 안 녹는 애기 때문에
뭐 1리터당 한 6ml 녹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표면에서 한 44 정도 녹아져 있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녹아져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에서는 왜 표면에서 다른 곳보다 더 산소의 양이 많은지, 많이 녹아져 있는지, 왜 안으로 들어갈수록 왜 확 줄어드는지, 심층에서는 왜 증가하는지의 각각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네. 표층에서 제일 많은 이유는 일단 광합성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여기 좀 몰려 있어서 그렇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광합성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물고기들이 호흡하거나 사체의 분해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를 소모하게 될 거고, 자, 요 밑에서 증가하는 얘가 이제 심층 순환에 의해서 산소가 공급되는 형태라고 했었고, CO2는 그거에 대한 반대 얘기였습니다. 광합성을 하니까 이제 CO2의 양이 줄어들었던 거고, 밑에서부터는 광합성도 안 하고요. 이제 압력이 커지니까 보통 기체가 많이 잘 녹게 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용존기체라고 하는 거는 용존기체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보통 수온이 낮을 때 기체가 물에 잘 녹게 되고 찬물에 잘 녹게 되고 압력이 좀 클 때 잘 녹게 될 거고 염분이 좀 낮을 때 잘 녹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여기서 했었고 수온과 밀도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수온은 이제 위도에 따라서 보통 태양부터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위도별로 수온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게 나타날 거다.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같은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난류나 한류 같은 해류의 영향이거나 아니면 용승과 같은 영향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또 연직 수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같은 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수온에 대한 얘기였었고 밀도, 해수의 밀도와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 외우라고 했었지. 밀도는 수온에는 반비례하는데 염분에는 비례한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리적 성질로. 이게 이제 해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였어. 그러면서 TS도가 나왔지. TS도가 뭐였냐면은 X축으로는 보통 염분 얘기하고요. Y축으로는 이제 수온을 얘기를 해서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고 X축 이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많아지는 형태가 되니까 밀도를 표시하게 될 때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곳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자 오른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 이게 이제 TS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보통 TS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등밀도 선들이 나와져 있었지. 그래서 뭐 A 해역이 있고 B 해역이 있는데 누가 더 밀도가 크네 작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TS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요게 해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였어. 됐지? 네,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해수의 순환. 표층 순환, 심층 순환.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이 용승, 침강. 엘니뇨, 라니냐. 되니? 그렇게 연결이 되는 파트입니다. 11번 지워주세요. 다른 애들 11번 괜찮니? 네, 11번 문제 뭔지는 한번 보고 가자. 네. 11번. 아, 증발량 강수량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어. 네, 염분입니다. 염분. 그죠? 네, 염분. 네, 그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2번으로 바로 가죠. 12번.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혹시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될까? 혼합층. 얘들아, 혼합층의 가장 포인트 되는 의미는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지?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져 있냐면요.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0m, 즉 해수의 표면의 수온이 뭐 이 정도 돼. 근데 150m가 될 때까지 수온이 거의 안 변해. 왜? 바람이 열심히 위아래로 섞어주니까. 그래서 해수의 연직 운동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어떤 그 기출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런 게 나왔었어. 기출 문제에서 다음은 어느 해역의 측정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는 얘들아 이 부분이 사라졌었어. 이 부분.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서부터가 0m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는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 구간이다 이렇게 줬거든. 그리고 A 구간은 혼합층이다 이렇게 줬어.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그죠?
A 구간은요. 수온이 수도 없이 변하고 있어. 지금 Y축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혼합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됐지? 그럼 왜 혼합층이 표시가 안 되냐? 표시가 안 될 수는 있어. 왜냐면 이렇게 깊이까지 800m까지를 0m에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너무 혼합층이 얇게 돼버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게 거의 뭐 점과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할 수는 있어요. 물론 A 구간 안에 혼합층이 포함이 되어져 있긴 하겠지. 하지만 A 구간 전체가 혼합층이다라고 했던 보기는 틀린 보기. 아마 여기 기출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기억 한번 볼까요? 염분은 B 방향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네,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밀도가 커지는 형태. 밀도를 갖다가 네, 숫자를 보면은 밀도가 커지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B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말이 맞네요. 니은에 수온 약층은 800에서 2000m 구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얘들아, 혼합층이 수온 일정이 포인트였다면 수온 약층의 포인트는 뭔가? 수온 약층의 포인트는 수온이 도약할 정도로 변해야 됩니다. 수온이 변하는 곳이 수온 약층이야.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10번 봐. 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랬잖아. 수온 약층의 이 약자가야 도약하다 할 때의 약자입니다. 수온차가 많이 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150에서 800 여기가 뭐가 되겠어? 이게 수온 약층이 되겠지. 800에서 2000 구간은요. 수온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수온 약층이라고 부르기가 힘들어. 그치? 네, 얘는 틀렸고. 디귿. 밀도의 변화가 어디가 더 크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앞으로 밀도의 변화를 많이 물어볼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해. 자, 알려줄게. 봐봐. 150에서 500 구간이라고 했는데 밀도선 그리려면은 등밀도선과 나란하게 밀도선 이렇게 그리는 거야. 500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야. 되나요? 요만큼의 밀도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게 대충 보니까 한 2칸 정도 차이가 나네요. 되죠? 네, 칸수로 세면 됩니다. 그 다음 2000에서 5000. 얘들아, 2000에서 5000은요. 등밀도선이 2000이 여기고 5000이 여기야. 어때? 0.5칸도 안 돼. 네? 그럼 밀도 변화는 어디가 더 크냐면 150에서 500 구간이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등밀도선 간격 이렇게 나란하게 요 위아래 선들 보면서 나란하게 긋고 몇 칸 차이가 나나 비교하면 됩니다. 밀도 변화 많이 물어볼 거야. 항상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었습니다. 13번. 그림의 A와 B는 동해에서 여름과 겨울에 관측한 해수의 밀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온 분포가 아니라요. 밀도 분포입니다.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수온분의 염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밀도가 수온하고 반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낼 거야. 자, 그럼 A를 보니까 지금 표층에서의 밀도가 요만큼이고요. B는 표층에서의 밀도가 요만큼이네요. 됐니? 밀도가 누가 더 작냐면 A가 더 작습니다. 얘들아, A가 더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수온이 더 높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A가 어느 계절이야? 여름. 그 다음 B가 겨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해. A는 여름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에 B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300보다 더 크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그 혼합층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온이 일정한 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잘 봐. 보통의 하나의 해역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이 딱 나와 있네. 얘들아, 밀도는 수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대. 염분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해역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염분이 막 크게 달라지거나 하진 않거든.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문제에서 단서를 줬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수온 안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 지금 빨간색 칠한 요게 혼합층이 되는 거네요. 됐나요? 얘들아, 혼합층은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이 두껍고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이 얇겠지, 그지? 여름은 바람이 안 불어. 잘 안 불어. 겨울이 바람이 세지. 맞지? 네. 따라서 혼합층은 겨울에 두꺼울 거야. 근데 그 두꺼운 것도 뭐 100m 좀 넘네. 그지? 따라서 30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디귿, 해수면에서 바람의 세기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여름은 겨울보다 약하죠. 네. 그 정답이 기억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 네, 창문 좀 닫을까요? 16번. 그림 가하고 나는 동해의 어느 지점에서 두 시기에 측정한 수심 0에서부터 500m 구간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그지? 가하고 나는 각각 2월 혹은 8월에 해당하는 얘기다. 얘들아, 자, 일단 동해래. 우리나라 근처야. 그지? 우리나라 근처야. 북반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월, 8월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과 여름의 가장 대표적인 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들아, 북반구에서 2월 하면 겨울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동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남반구의 어떤 해역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럼 2월이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북반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왜냐면 우리 북반구 사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북반구에 익숙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다가 보면은 결국 남반구에 대한 것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남반구 얘기들로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바뀌게 돼. 그래서 남반구에서 2월이 여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출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많이 안 됐거든, 아직.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남반구에 대한 계절에 대한 의미도 기억을 좀 해둬야 됩니다. 자, 따라서 기억에 가가 8월에 측정한 거냐? 그럼 빨리 표면의 온도 봐줘야 되겠죠? 0m일 때 표면의 온도를 보니까 수온 되게 높네. 얘 8월 맞네. 얘가 2월이겠네. 0m일 때 거의 10도 이하니까. 따라서 기억이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니은에 수온 약층은 가보다 나에서 더 뚜렷하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라는 얘기는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이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의 수온 차에 의해 결정이 되겠지, 그지? 심해층은 거의 5도씨 정도야. 정해져 있어. 그럼 이 혼합층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수온 약층이 훨씬 더 잘 보이겠지, 그지? 따라서 여름에 수온 약층이 뚜렷합니다. 이해 가나요? 네. 자, 그런데 잘 봐.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온 약층이 발달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돼? 근데 이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자, 수온 약층이 더 깊은 곳에서 발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얘들아,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는 표현과 수온 약층이 더 깊은 곳에서 발달했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맞지?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더 길게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반면에 수온 약층이 더 깊은 곳에서 발달했다는 얘기는 이거 수온 약층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혼합층 발달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혼합층이 더 두꺼워야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더 깊은 곳에서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혼합층 물어보는, 어디가 더 혼합층이 두껍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니은 볼게. 니은은 수온 약층은 가보다 나에서 더 뚜렷하냐? 가가 더 뚜렷하겠죠? 여름이니까. 그치? 뚜렷해. 다음 디귿의 표면의 수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더 작은가? 표면의 수의 밀도 0이 여기고요. 이거 TS도니까 그냥 위치 찍을게. 얘는 여기가 표면 해수입니다. 등밀도상 뭐 그거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지? 훨씬 더 나가 더 큽니다. 근데 나에서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지. 그지? 등밀도선을 다 비교하면 표층 해수는 이 정도입니다. 됐나요? 네. 칠판을 좀 봐라. 나 설명하는데. 자, 갑니다. 20번. 내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문제 말고도 조금 더 여기서 이렇게 더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잖아? 맞지? 그런 것들은요. 지금 너네가 바로 받아들여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기를 좀 해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또 한 달 지나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네. 필기를 좀 웬만하면 좀 많이 해놓으세요. 자, 20번 갑시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수심에 따라서 측정한 수온과 염분에 대한 TS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자, 그랬을 때 기억에 이 해역에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이거 봐봐.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너네 머릿속에 두 글자 떠올라야 돼. 뭐야? 뭐? 이 해역의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 뭐?
0m에서의 수온. 맞지? 수온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온도가 해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근데 해수면이라고 했으니까 0m 온도 빨리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거의 뭐 1초도 안 돼서 0.5초 만에 막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A보다 B 시기에 더 많은가? A 시기가 더 많죠. A가 더 수온이 높으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네. 그 다음 니은에 A 시기에 기역 구간에서의 밀도의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더 큰가? 그러니까 기역 구간에서의 지금 밀도가 변하고 있어. 한 칸 반 정도 변했네. 근데 염분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변했나요? 수온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온의 영향이 큰 거야. 근데 여기에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더 크대. 틀렸네 이것도. 네, 디귿. 혼합층의 두께. 얘들아 혼합층의 두께는 중요한 건 수온이 일정한 정도. 여기는 일정하게 거의 보이지 않고요. 여기는 요 일정한 게 보이죠. 네, 따라서 B 시기가 더 두껍다라는 얘기네요. 정답이 2번입니다. 22번이요. 자, 그림 4는 북태평양의 두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너네 이거 보자마자 A에서의 여기서 이렇게 막 흐르는 게 이렇게 딱 보이지 않니? 보여야 된다. 네, 이렇게 되니 이름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름. 북쪽. 미안, 내가 영도를 안 적어줬네. 그래서 북태평양이라 했지? 북적도 해류, 그 다음 쿠로시오 해류, 요게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적은 의미를 알죠? 난류와 한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나에서는 A에서 B 구간에서 수온과 염분에 대한 거를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이 염분에 해당하는가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지금 보니까 A쪽하고 B쪽을 보게 되면은 A쪽이 난류가 흐르고 이쪽이 한류가 흐릅니다. 됐나요? 이쪽이 수온이 더 높고요. 이쪽이 수온이 더 낮습니다. 됐니? 네. 보면은 지금 기역을 봤을 때 얘들아 A쪽이 수온으로 본다면 A쪽이 수온이 높고 갈수록 이쪽이 수온이 낮은 거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점선을 갖다가 수온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난류가 흐르는 쪽이 중간보다 더 온도가 낮아. 얘가 이제 수온이 될 확률은 좀 적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실선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기역은 수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얘들아 점선이 뭐란 얘기야? 염분이란 얘기죠. 그럼 질문. 그러면 염분은 왜 갑자기 중간에서 툭 튀어 올라올까? 왜 이 양쪽보다도 더 염분이 가운데가 높을까? 그럼? 그렇지. 얘들아, 봐. A하고 B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여기 있지, 여기 가운데 부분? 그게 여기거든, 여기. 대양의 중심부입니다. 그 다음 A하고 B는요. 대양의 주변부. 그지? 그러니까 옆에 대륙이 있어, 대륙. 대륙에서 뭐 하냐면요. 강물이 흘러 들어와. 맞지? 따라서 연안에 해당하는 부분보다는 대양의 중심부가 염분이 좀 더 높아요. 됐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염분이 더 높다 한 이유가 항물이 유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네. A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해류가 흐른다. 난류 흐르는 거 맞네요. 네, 디귿의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A보다 B에서 많다. 맞는 얘기거든. 왜냐면 아까 내가 용존 기체량은 수온이 낮을수록 더 많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얘들아 그 밑에다가 필기 하나만 좀 할게. 난류, 한류 좀 정리 좀 해줄게. 난류, 한류가 뭐에 따라서 좀 값이 달라지느냐. 일단 수온 비교할 거고요. 염분 비교해 볼 거고, 용존 산소량 비교해 볼 거고, 영양 염류 비교해 볼 겁니다. 영양 염류는
네, 플랑크톤들의 먹이예요. 플랑크톤은 물고기들의 먹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는 수온과 염분을 묶어서 표현을 하면 되고 용존산소량과 영양염료를 묶어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수온이 높은 곳이 염분이 높고 용존산소량이 높은 곳이 영양염료가 많아. 되니? 그럼 한번 보자. 자, 난류는 일단 따뜻한 물이니까 수온이 높겠네. 그래서 염분도 높아. 한류는 두 개가 낮을 거고. 그 다음 용존산소량, 즉 기체가 물속에 녹는 건데 차가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한류에서 많아요. 그리고 한류에서 영양염료도 많아요. 그리고 난류는 작겠지. 되니? 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얘들아 물고기들이 어디에 많이 살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물고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거나 혹은 물고기의 어종이 풍부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들이 만나는 즉 종류가 많은 곳이 어장이 풍부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조경수역 같은 곳. 그지? 두 번째는요.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면 됩니다. 숨쉬기 좋고 먹이 많고. 되니? 차가운 물들이 많은 곳. 차가운 물들이 어디에 많냐? 보통 밑에서 올라오는 용승 지역 있지? 그런 곳에 이제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이요. 자, 그림가는 어느 해 겨울에 우리나라 주변에 바다에서 표층 해수를 채취해갖고 A하고 B 지점을 위치한 거고 나는 TS2에서 A와 B의 수온과 염분을 순서 없이 기억하고 니은으로 나타낸 거래. 자, B는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난류가 올라올 것 같지, 그제? A는 지금 한류가 내려올 것 같지? 그럼 A가 어디겠어? 수온이 낮은 니은이 A가 될 것 같고, 네, 기억이 B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럼 기억에 염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낮다. 맞니? 네, 읽어주면 되죠.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싱겁네요. 네. 그 다음 니은의 기억과 니은의 해수가 만나면 기억의 해수는 니은의 해수 아래로 이동하는가. 자, 얘들아 그 바닷물이 만나잖아? 뜨거운 거 뭐 차가운 거 만나든 뭐가 만나든 간에 얘들이 막 잘 섞이지 않아. 해수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성질이 다른 애들이 만나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경계가 만들어지지 막 섞이지 않습니다. 지금 A하고 B도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을 거거든. 잘 봐. 자, B가 A에 비해서 밀도가 더 작아. A가 더 밀도가 커. 칠판 봐. A가 더 밀도가 커. 그럼 A가 더 밑으로 깔린다는 얘기야. B가 위쪽으로 가고. 그러면 니은이 맞는 말이니? 기억의 해수가 니은의 해수 위겠죠. 밀도가 작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여름에는 B의 해수의 밀도가 나에서보다 더 감소할 거냐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그 여름이 되면은 수온이 높아질 거거든.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27번.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전 세계 해수면에서의 평균 수온과 평균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등치선은 각각 등수온선과 등염분선을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를 찾는 방법은 요거야. 사실 염분이라는 거는 위도하고 막 완전히 나란하게 비례하는 건 아니야. 근데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도하고 굉장히 나란하게 비례를 합니다. 특히 남반구에서 더더욱. 왜냐면 북반구는 대륙이 많아가지고 대륙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남반구는 대륙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다 그냥 나란해.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복잡하니. 그지? 이게 수온이야. 이게 염분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온선은 위도와 나란한지 아닌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기억 맞네요. 니은의 수온과 염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더 높은가? 얘들아 A 해역은요.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지? 난류가 흐르는 곳이야. B는 남극 순환 해류를 거쳐서 페루 해류라고 하는 한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어디가 더 높겠니? 수온과 염분은 A가 높겠죠. 따라서 A 해역이 높다. 맞는 얘기고. 디귿.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얘들아 이거 무슨 법칙이야? 염류?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지, 그지?
염분비 일정 법칙에 의해서 얘들아 염분이 다르더라도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염화나트륨 염류 중에 가장 많거든.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77.7%. 외우기도 좋아. 그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 비율로 A하고 B 해역에서 거의 똑같습니다. 됐죠? 네. 77.7%를 지금까지 몰아왔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외우기 편하니까. 네. 기니디 5번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네, 마지막 30번 문제.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해역의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네, 단위가 다 지금 도시, 그 다음 PSU, 수온과 염분 단위로 나와져 있네요. 그 다음 A, B, C는 수온과 염분이 다른 해수이고, 네, 기억하고 니은은 이 해역의 서로 다른 수궤를 나타낸 것이다. 그냥 다만 딱 보더라도 지금 기억보다는 니은이 더 밀도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기억 바로 갑니다. B는 네, 니은에 해당하는가라고 되어져 있네요. B는 니은에 해당하는가. 얘들아, B가 지금 어떤지가 점으로 확실하게 나와져 있죠. B는 14도입니다. 맞지? 중성선 따져보면. 그리고 얼마야? 36이네요. PSU가. 36이면서 14입니다. 어디야? 이거 B인데요. 확실하게. 맞지? 그러면 니은은 뭐에 해당하니? 니은은 38 PSU이면서 15도보다는 더 낮은 C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여기 13도이면서 38인 거. 됐죠? 네. 따라서 기억에 B는 니은에 해당한다. B는 기억에 해당합니다. 다음 니은에 A와 B의 수온에 의한 밀도의 차이는 A와 B의 염분에 의한 밀도 차보다도 더 큰가라고 되어져 있네. 지금 A가 보니까 A하고 B가 수온이 네, A는 11도고요. 네. 그 다음에 35.75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11도, 14도의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염분 같은 경우에는 35.75와 36입니다. 얘들아 어디가 더 밀도차가 좀 더 크겠니? 누구에 의한 게? 수온에 의한 게 좀 더 크겠지. 11도, 14도인데 얘는 35.75면은 36이랑 0.25 차이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네요. 수온에 의한 밀도차가 좀 더 크겠어. 그 다음, 디귿에 C의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네, C의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을 해준다면, C의 수계랑 B의 수계랑 만났을 때, 자, 누가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는가? C가 B에 대해서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C의 수계는 B 수계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겠죠. 밀도 크니까. 됐나요? 네. 따라서 정답이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됐나요? 네. 과제 적어가. 네. 자, 지금 우리가 154쪽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네, 일단 177페이지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까지가 과제입니다. 됐죠? 네, 문제 풀고 그동안 밀렸던 과제를 싹 다 좀 해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